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모 로펌. 이곳의 상속 전문 변호사 킴벌리 키치는요. 펜실베니아 모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변호사 시험을 단번에 합격했고요. 이후 뉴욕의 한 대학교에서 세법을 가르치기도 한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프로필만 보면 되게 화려한데요. 엄청 화려한데? 화려하죠. 근 10년 동안 고객 30여 명의 부동산 등 상속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그녀는요. 로펌 소속 변호사 중에서도 고객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변호사였는데요. 고객님, 이 경우는 소득세법 제19조. 아니다.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고객 맞춤 서비스로 친절히 응대했고요. 동료 변호사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헌팅턴 카운티 변호사 협회의 회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쯤 되면 좀 불안불안해집니다. 예, 주제가 네. 주제인 만큼.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 네. 그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변호사로서 탄탄대로를 걷던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에헤이. 2014년 어느 날 헌팅턴 카운티 변호사협회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명단을 정리하던 중 뭐라? 키친 회장의 변호사 번호가 중복이 되잖아. 키친의 변호사 고유 넘버가 같은 지역의 다른 변호사와 중복된다는 사실을 발견. 그 뒤 실타래 풀리듯 밝혀진 인류 변호사 키친의 거짓말들. 일단 법대 졸업장 거짓, 변호사 자격증 위조. 당연히 대학에서 세법을 강의했다는 것도 가짜. 다 가짜야? 법의 비읍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뭐야? 아니 그러면 그 뭐 고객 맞춤 서비스는 뭐 그냥 뭐 상담해 준 거예요?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준 건가 얘기? 제가 아는 바대로는 상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합의가 되면 재판까지 잘 안 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유도를 해서 법정에 가는 일 없이 원만하게 일을 잘 좀 해결해 와서 들통이 안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법정 가지 마세요.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뭘 가요? 그런 식으로 구슬리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도 이번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재능이면 우승을 갔어요. 맞아. 콜롬비아가 분쟁 발화 지점으로 예측이 됐는데 끊임없는 분쟁을 겪어온 우리 중동에 대처는 말이죠. 자, 2014년 콜롬비아 여러 군데에서 중동 분쟁에 대한 강의를 펼친 제이슨 알리 하킴. 자, 그로 말할 것 같으면요. 콜롬비아 주재 레바논 대사관 소속의 외교관으로요. 중동의 분쟁 관련 전문가로 이름나 군대를 비롯해 경찰서 등에서 그를 초청, 각종 강연과 연설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군인이 그를 수상하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왜냐? 제이슨이 레바논 외교관인데 모국어도 아닌 스페인어를 너무 모국어처럼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차 콜롬비아 주재 레바논 대사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 에이? 아유 뭐야? 아 무섭다. 없는 사람이야? 첫 번째로 강연을 섭외할 당시에 대사관에 전화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자, 자신을 레바논 외교관으로 속인 그의 진짜 정체는 그냥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콜롬비아인 제이슨 쿠엘로였습니다. 근데 왜 레바논 외교관인 척 한 거야? 그쵸? 왜 하필 그 많은 나중에 레바논이에요? 너무 뜬금없죠? 네. 자, 그는 특이하게도 중동 문제에 유독 관심이 많은 중동 오타쿠, 중동 마니아였습니다. 중동 덕후였구나. 네, 중동 덕후였어요. 자, 그래서 중동 관련 소식이라면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고요. 독학으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아랍어까지 혼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랍어 얼마나 어려운데. 진짜 어렵다고. 네이티브 수준까지 외교관인 척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혼자. 혼자. 그런데 아니 나 이 정도면 중동 외교관이라 해도 믿겠는데? 황당한 도전 의식으로 레바논 외교관에 도전을 한 거죠. 차라리 주 레바논 콜롬비아 외교관에 도전을 하시지. 그러게. 자, 아무튼 콜롬비아인 제이슨 쿠엘로는 다양한 분쟁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 레바논을 제2의 고향으로 골라서요. 가짜 레바논 외교관이 된 뒤에는 가는 곳마다 두둑한 강연료는 물론 1급 호텔과 최고급 레스토랑 등 최고의 특급 대우까지 모두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 게 가능한가? 자, 2014년 9월 외교관을 사칭해 호화 생활을 누리던 제이슨은 결국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황당하게도 일각에선 그가 진짜 레바논 외교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만큼은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동에 대한 애정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예. 다른 쪽으로 진로를 좀 탐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최고의 기후변화 전문가로 불리던 존 빌. 그는 약 20년 동안 미 정부 기관인 환경보호청에서 근무한 존경받는 공직자였습니다. 1963년에 미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청정대기법 개정안 작업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2005년엔 최우수 공직자 대통령상까지 수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더 우러러본 이유. CIA 요원은 뭐가 달라. CIA 요원은 천재만 뽑나 봐. 무슨 CIA라니 환경부 직원이라면서요? 미국 최고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존 빌의 진짜 정체는 사실 CIA 요원. 게다가 존 빌은 암묵적으로 자신이 공무원으로 위장한 상태인 걸 직원들이 눈 감아 주니 랭글리에 있는 CIA 본부 좀 다녀올게요.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한다고? 예. 다음 주에는 파키스탄에서 비밀 임무가 있습니다. 비밀인 거 아시죠? 대놓고 CIA 비밀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번번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존 빌, 언제까지 국가기관을 기만할 생각이었냐? 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존 빌의 정체를 잘 모르던 한 직원은 존 빌이 유급으로 수개월간 시도 때도 없이 출장을 가고 출장비를 올리니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거짓 행각이 홀딱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거짓인 거예요, 둘 중에? 물론 미국 최고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것은 팩트입니다. 거기까지 진실? 그건 진실입니다. 이 좋은 머리를 능수능란한 거짓말로 사기에 이용한 그 비밀 임무 수행을 핑계로 환경보호청에 청구한 비용이 26만 6천 달러, 한화로 약 3억 원이나 됐고요. 아니 그걸 왜 줘? 참 웃기네. 대통령 상 받은 인정받은 직원이라 그런가? 뭐 워낙에 신망이 두터웠겠죠. CIA 출장지라고 밝힌 곳은 모두 여행지였습니다. 게다가 10억 원이 넘는 집과 리조트를 소유합니다. 재산 축적까지 엄청났다고 합니다. 장장 12년에 걸친 범죄 행각이 밝혀졌음에도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뻔뻔. 거짓말하는 건 늘 나를 흥분시키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CIA 비밀 요원으로 위장한 몹쓸 능력자에 이어서 이번엔 뛰는 경찰 위에 나는 경찰까지 된 가짜 경찰을 소개합니다. Do you know what you're being detained for? So I was like an officer with the marked card. Okay, so I'm just confused as to how you're saying you're detained and you are able to make a phone call. I have the handcuffs on and I have my phone. Okay.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해 안 가죠? 그 체포됐는데 왜 9.11에 신고를 한 거예요? 체포되면 휴대전화를 쓰게 해주나? 2017년 9월 모 대학교 앞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는 한 쌍의 연인을 체포한 경찰들. 그런데 여자는 경찰차에 경찰 마크가 없자 이를 수상히 여겨 9.11에 신고한 겁니다. 다소 엉뚱한 데서 덜미가 잡힌 경찰들. 아니, 이 가짜 경찰들의 정체는 미국 미시간주 제네시 카운티 소방서와 제네시 카운티 특별기동대 소속으로 구성된 걸로 위장한 4인방 윌리 스트롱, 오스틴 로즈, 에밀리 니콜, 제프리 존스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들은요, 진짜 경찰복을 입고 경찰 배지, 수갑, 총, 경찰차까지 타고 다니며 범죄 현장에 신속 출동했습니다. 영화 많이 봤네. 경찰들 들어가라고 이 사람들아. 경찰 놀이를 너무 심하게 했네. 그죠? 이들이 경찰 못지않은 활동성을 탑재하고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한 사연. 2011년 미시간주의 플린트 지역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윌리 스트롱은 피신하지 않고 방송국에 제보하기 위해 화재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의 뇌리, 아니 가슴을 스친 정의. 나는 이 도시를 구하는 경찰이 되고 싶어. 라고 결심하고 경찰 시험을 응시한 게 아니라 경찰 업무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거리를 순찰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2015년부터는 뜻이 맞는 이들이 더 모이게 돼서 뜻을 왜 맞추냐고. 4인 체제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 4인 가짜 경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그들만의 지역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사건 현장에서는 이들이 먼저 출동하자 현장에 늦게 온 진짜 경찰들은 이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야. 야, 이 정도면 정보에도 앞서네. 판타스틱 4네, 예, 판타스틱 판타스틱 4. 4예요. 사기 행각이 밝혀진 와중에도 민중의 가짜 지팡이 4인방은 끝까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1990년대 중반 영국에 정착하게 된 뉴질랜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 졸리아 알레미는요. 정신의료기관, 치매 클리닉 등을 다니며 23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보통 이제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한 환자를 돌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치료받는 분들은 의사 한 분에게 꾸준히 받죠. 내 그걸- 상황을 아니까. 그럼요. 진료받는 것이 즐거울 정도예요. 오. 그녀는 내가 만나본 정신과 의사 중 최고죠. 자, 이렇게 아주 호평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신과 의사 버금가는 실력을 타고났을 뿐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졸리아는 뉴질랜드 모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1년 만에 중단했는데 아주 치밀하게도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연방 국가에서 온 의대 졸업생들에게 영국 의사 자격 시험과 서류 전형을 면제해 주는 의료법 조항을 악용했다고 합니다. 의사 공부는 1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만뒀는데 네네네. 저기서 정신과 의사를 한 거죠. 아, 자신의 환자인 84살의 베넴 씨가 전직 은행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저 늙은이 돈 좀 있겠는데. 에라이. 그리고 그녀에게 환심을 두둑히 산 뒤 베넴 할머니가 유언장을 쓸 무렵 베넴 부인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면 별장 하나쯤은 줄 수 있겠죠. 꾸준히 상담을 통해 유독 자신의 능력을 악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화약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가로채려고 소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나쁘죠? 정말 나쁘네요. 정신과 상담을 받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의지할 친구들도 많이 없고. 아이고야.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가족은 유언장 내용을 발견했고요. 곧바로 가족들이 줄리아를 신고하면서 무려 20여 년간 쌓아온 거짓 인생이 탄로가 나게 된 겁니다. 한 여성 때문에 영국 일반의학위원회에서는요. 해외에서 온 3천여 명의 외국인 의사들에 대해 긴급 수사까지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전수조사를 한 거죠. 이 한 남자 때문에 국내 네로라는 IT 기업들이 서로들 스카우트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는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스카우트를 하죠? 누구지? 재능이 엄청난 엄청난 재능이 거죠. 있는 예. 모양이네.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기 위해 연락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 자,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와,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얘긴데요? 또 어마어마한 재능을 네. 갖고 있나 보다. 네. 누구지? 자,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린 23살의 A씨. 자, 2015년도에 국내 유명 사립대를 포함한 20여 개 대학, 약 200명에 달하는 공대생들의 졸업 작품을 대신 수행해 줍니다. 우와, 200명! 그런데 다들 그의 실체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이유는 IT 전문가는커녕 관련 대학 학위도 일절 없었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하네. 사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익혔고요. 자, 고등학생 땐 전국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수상. 또한 정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스티브 잡스 육성 프로젝트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전도가 유망한 천재였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앞길이 창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재능일 텐데. 어떻게 된 거지? 그가 재능을 범죄에 이용하게 된 사연. 2011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만 아버지의 부도로 갑작스럽게 가장된 A씨. 돈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로 돈을 벌자. 자신의 재능을 팔기로 결정한 거죠. 자, 그 뒤 아이 울음 분석 프로그램, 스마트폰 시선 추적 프로그램 등을 졸업 작품을 사려는 공대생들에게 프로그램당 약 40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된 겁니다. 야, 대단하다. 아니, 근데 뭐 사정이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예. 자,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고졸 천재 프로그래머의 독이 된 재능으로 보도가 됐고요. 한 대학 교수는 장학금을 대줄 테니 함께 연구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악용한 천재 프로그래머. 그는 반성과 함께 훗날 벤처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지금은 부디 이 축복받은 재능을 옳은 곳에 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2015년 8월 러시아의 한 공항. 비행 시간이 무려 2,660시간. 무사고 5년 경력의 베테랑 여객기 조종사 타라스 셀레스트는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라스, 당신을 무면허 운항을 한 혐의로 체포한다. 무면허라고? 아니 2,660시간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어떻게 무면허? 비행기를 어떻게 무면허로 운전해? 자, 정말 충격적이죠. 이 사건은요. 항공대 입학하지 않고 독학한 파일럿으로 보도되며 러시아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1974년 모스크바 인근의 비행장을 놀이터 삼아 자란 타라스 셀레스트는요. 자연스럽게 여객기 조종사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자, 그래서 독학을 통해 항공 관련 용어도 능숙하게 익히고 비행 훈련 강사였던 아버지 친구의 도움으로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꿈에 브레이크를 건 게 있었으니 이번에도 바로 성적. 자, 항공대 진학을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결과는 탈락, 그리고 또 탈락. 그런데 프리 항공사에서 조종사를 찾습니다. 모 항공사 조종사의 구인글을 보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마는데요. 항공대 졸업장과 조종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위조한 겁니다. 야, 저게 위조가 돼요? 그건 안 돼. 아이고야.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타고난 능력인 건지 뭔지 황당하게도 항공사 시험과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 그렇게 부조종사의 꿈을 이룬 타라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대형 항공사의 조종사까지 지원. 그리고 그 역시 합격. 참. 근데 아무리 비행 실력이 좋다는데 이게 완전 사기 아닙니까? 사기죠. 그죠? 네. 수천 명, 수백 명 목숨 달린 건데 이걸 위조를 해서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2015년 8월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행 여객기를 운항 중이던 타라스가 우크라이나 영공에 진입하던 순간 우크라이나 영광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자,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에서 약속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정해진 기술 용어로만 대화,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라스의 동료가 그를 수상하게 여겨서 항공사에 보고하면서 무면허, 가짜 파일럿인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를 두고 각종 언론에서는요. 이것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 하늘이 준 재능을 이것에 쏟아부은 인물이라고 불렀다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아트 윌리엄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창의력, 관찰력 등 모든 학습 능력이 뛰어났고요. 그중에서도 아트, 이름 그대로 특히 미술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안타깝게도 생계형 절도를 하며 근근히 생활했는데요. 17살이 되던 때 뒷골목에서 여러 범죄자들과 어울리다가 우연히 화폐 위조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그. 안 돼, 아유, 안 돼. 아, 그 그림을 그리면 어떡해. 자, 처음엔 그냥 대충 인쇄를 해서 달러당 20센트를 받고 지역 갱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마적 재능이 활활 타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1996년 미국 조폐국에서 100달러짜리 신권을 새로 선보였는데 위조 자체가 불가능한 화폐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스캐너로 복사할 경우에는 지폐에선 안 보이던 무늬가 복사되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광가변 잉크 등 최첨단 기술 그 자체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불가능의 도전장을 내민 거죠. 집에 틀어박혀서 온종일 신권을 관찰 또 관찰. 어머. 일명 100달러 신권 부시기에 돌입. 가장 먼저 한 일은 종이 찾기. 당시 위조 화폐 확인용 위조 감지 펜이 나왔는데 위조 화폐 이 펜으로 글씨를 쓰면 갈색이 표시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뭐 화장지, 프린터 용지, 눈에 띄는 모든 종의 펜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 그런데 색 변화가 없는 모 회사의 전화번호부 종이를 발견. 이렇게 해서 화폐 종이는 득템했고요.
그 다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광가변 잉크를 찾아 헤맸는데 운 좋게도 96년형 포드 머스 B의 차 색깔이 어머. 각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게 됐고 즉시 자동차 수리점에 달려가 페인트 제조업체를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간 아트 윌리엄스는 마지막까지 신권 중량과 똑같이 1g을 맞췄습니다. 와. 그 뒤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른 위조 화폐를 만들어낸 윌리엄스는요. 미 전역의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며 거스름 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위조 화폐를 시장에 유통. 뿌렸구나. 그렇게 미국 시장에 유통한 가짜 돈만 약 1,000만 달러. 우리 돈 112억 원 정도. 와, 근데 저 정도의 액수를 뿌릴 때까지 발각이 안 된 거잖아요. 안 너무 된 거죠. 비슷하니까. 정말 대체 어느 정도길래? 하지만 2001년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가 됐는데요. 수사를 지휘했던 한 연방 검사는 그가 만든 위조 지폐는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과연 이분은 이 재능을 지금은 어떻게 써먹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2014년에 출소한 그는요. 정말 다행히도 천재적인 미적 재능을 이용해 화가로서 살고 있다고 아 지금도 돈 그리고 있어. 아, 지금도 그리네.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위조 지폐는 그래, 아니잖아요. 작품이에요? 작품이죠. 저 이제 큰 거 그리네요, 큰 거. 돈 덕후네. 1993년 영국 브리스톨의 한 벼룩시장. 한 미국인 관광객이 그림 한 점을 샀습니다. 뭐 여느 무명 화가의 그림이겠거니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왜? 19세기 미국 화가 마틴 존슨 히드의 브라질의 보베라는 명작 중의 명작이었죠. 이 명작은요, 런던의 유명 경매소를 거쳐 미국 뉴욕까지 건너갔고요. 무려 96,000달러, 약 1억 원에 팔리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가짜 위작이었습니다. 세계 양대 산맥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게. 거기에서 거래만 됐다는 걸로 진품인 게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어떻게 통과했지 그거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위작 뒤에는 무려 50년간 세계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위조한 천재적인 화가, 이탈리아계 미국인 켄 페레니가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같은 보스신데요. 자, 그는 역사상 가장 영리한 위조자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천재적인 모사 능력 외에도 사기꾼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죠. 영국의 벼룩시장에서 명작, 아니 위작을 발견한 미국인 관광객의 정체가 바로 켄 페레니. 야, 이거 놀랍다. 이거 놀랍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예요? 네. 자, 이 영리한 사기꾼 켄 페레니 속에 도사리고 있는 또 하나의 악마적 재능, 위작 기술. 특히 미국 화가 마틴 존슨 히드의 작품을 세상 판박이로 따라했다는데요. 자, 어떻게 위조를 했느냐? 옛 그림을 위조하기 위해서는 옛 그림으로 시작해라. 자, 먼저 골동품점을 찾아가 묵은 때를 뒤집어 쓴 옛 그림을 찾고요. 그 캔버스에 그려진 옛 그림에서 그림을 지워냅니다. 와. 캔버스를 옛날 거를 써요. 어. 이 작업으로 세월의 흔적만 남긴 뒤 여기에 물감 접착력을 높여주는 제소 처리를 하고 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위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작업, 크랙. 오래된 그림처럼 갈라진 효과를 주는 건데요. 그림이 완성된 후 제소에 접착제 일종인 악효를 섞은 뒤 분무기로 뿌려주고 햇볕 아래로 직행. 이때 또 스킬이 나옵니다. 뭐예요? 고무공. 어. 이 고무공으로 캔버스를 톡톡 때려서 거미줄 모양의 크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아쉽네요. 저 재능으로 정말 자기만의 그림을 좀 그리지. 그러니까요. 자, 하지만 켄 페레니는 아주 당당하게 위조? 난 책임 없어. 그림선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라는 망언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일본 나고야시의 한 공원에서 빵 하는 굉음과 함께 누군가 설치한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폭탄이 터졌다고요? 폭탄. 테러예요? 자, 이 폭탄은 2015년 파리 연쇄 테러와 2016년 브뤼셀 테러에 사용된 것과 같은 것으로 살상력이 매우 높았어요. 일명 사탄의 어머니라 불리는 폭발물 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였습니다. 용기 난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와, 나 깜짝 놀랐어. 전쟁이네, 전쟁. 다행히도 이 일본 사건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이런 끔찍한 테러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래서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2018년 8월 폭탄을 제조 설치한 범인을 체포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범인은 고작 19살, 대학교 1학년 학생. 아이고야. 아유. 이 폭탄을 만든 대학생 A군에게 범행 이유를 묻자 전 그냥 폭탄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험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답니다. 맞으면 얼마나 아플지 실험을 해보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화학 실험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던 A군. 이 학교에서 폭발물 제조에 쓰이는 아세톤과 염산 같은 재료를 슬쩍 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독학으로 고성능 폭탄을 제조. 뿐만 아니라 A군의 집안에서 직접 제조한 마약도 발견이 됐고 마야? 이것도 한번 제조를 해본 거죠. 못된 것만 이렇게 만들어. 네. 더 있어요. 3D 프린터로 권총도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살상 능력을 갖춘 권총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머머머. 보아하니 만들어낸 거 보니까 천재예요, 천재. 머리 재능은 좋아요, 있어요. 머리 예.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정말 쓰는 재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폭탄을 실험하는 바람에 빨리 잡혀서 이제 다행인 거죠. 1990년대 전 세계 카지노의 성지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딜러가 돈을 딸 수밖에 없게끔 고안됐다는 포커 게임 블랙잭. 그런데 그들이 떴어. 이 블랙잭 담당 딜러들 주의 요망. 호련히 나타난 일당은 이 블랙잭 게임만을 공략해서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약 6년간 1,000만 달러, 한화약 112억 원을 벌어들이며 라스베가스 일대를 벌벌 떨게 했는데 우와. 놀랍게도 이들의 정체는 전문 타짜가 아닌 전 세계 수재들만 모인다는 미국의 M 공과대학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머. 이 1979년 M 공과대학의 수재 JP 마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일명 MIB 블랙잭 팀의 상위 1%의 브레인들은 와. 그 좋은 머리를 공부가 아닌 카지노 정복에 쏟아부었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는 무조건 두뇌로 승부한다. 다 외워. 아, 외우면 되는구나. 쉽게 말하면 총 312장의 카드 순서와 확률을 모조리 기억하고 예측하는 거죠. 오로지 명석한 두뇌만 이용하는 겁니다. 문남에 초대하고 싶어. 8만 9천 달러, 약 9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10주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요. 1994년에는 무려 80여 명의 규모로 대성장. 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수익률 100%에. 결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마다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출입 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카지노 정복기가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불법은 아니고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아.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네네네. 그곳에 이제 프랭크 에비그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넘어선 희대 사기꾼 페르디난드 왈도 데마라. 자, 페르디난드는요 직업 군인이 됐지만 적응 실패. 그 뒤 여기저기서 소소한 사기를 치며 떠돌이로 살다가 자신에게서 뛰어난 재주를 찾았으니 바로 신분 위주. 딴 거 좀 찾지. 자, 1950년대 초 그는요 미국 메인주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 행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캐나다에서 온 의사 조셉 시르를 만나게 됩니다. 미국은 처음이죠. 내가 도와줄게요. 라며 접근을 해서 서류를 모두 받아서 그 길로 캐나다로 직행. 뭐야? 가로챈 거죠. 에이. 신분을. 자, 그때부터 의사 조셉 시르로 사칭. 캐나다 해군의 군의관까지 되었고요. 6.25 전쟁 발발 후 캐나다 어떤 나라입니까? 참전국. 참전국이죠. 참전국이죠. 네. 이곳 한국 전쟁의 파병까지 왔습니다. 저건 병이야. 저 병이야. 조셉 시르의 첫 임무는 제임스 플러머 중령의 이를 뽑는 것. 어떻게 해? 생일 뽑은 거 아니야? 이를 뽑아본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는 밤을 새워 치과 의술 교과서를 독파. 그래서 무사히 발치에 성공. 야, 잘 뽑았어? 대단하다.
자, 그리고 며칠 뒤엔 큰 중상을 입은 한국군 3명이 실려왔는데 그중 한 명은 심장 가까이 탄환이 박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살려내야 돼요. 메스 한번 잡아본 적이 없던 그는 정말 놀랍게도 능숙하게 수술 집도를 했고요. 어머. 다행히 수술도 성공적. 아, 고맙네. 이거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으니까 되게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기사를 듣게 돼요. 예. 네. 해군 홍보팀에선 젊은 군의관의 영웅 같은 업적을 소개하기 위해 신문과 또 라디오에 보도 자료를 발송. 하지만 조셉 시르는 타인명의 도용자라는 정보를 입수했음. 즉시 현역에서 해임할 것. 진짜 의사 조셉 시르가 이 기사를 봤다는 거. 거봐, 봤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났을지라도 엄연한 사기꾼입니다. 이 일로 페르디난드는 위조 국적인 캐나다에서도 국외로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능력은 정말 타고난 사람은 맞네요. 사기 모든 능력. 재능을 너무 그걸 몰빵해서 사기에만 쓴 거 아니에요? 사기로만 썼죠. 예.